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과언무한 다섯 번째 이야기 시선. 관점의 중심을 기울이는 일. 역지사지. 말 그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본래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다. 내가 만약 그러한 처지였으면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역지사지가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은 틀림없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역지사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억지로 사지로 내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에게 역지사지는 음흉한 속마음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가림막일 뿐이다. 얼마 전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에 대해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좌우봉헌이라는 말을 가슴에 아로새긴다.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현상 모두가 학문수양의 원천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삼라반사 모두가 공부의 자원이다. 진리와 이치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주변에 진득하게 응시하면 어느 순간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퇴근길에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실었다. 내 눈길을 잡아 끄는 모자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아들로 보이는 중년 사내에게 지하철역을 묻고 또 묻는 게 아닌가. 얘야, 여기가 무슨 역이냐?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핏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거듭되는 노모의 질문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쌩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녹번역인 것 같아요. 어머니 참 기억나세요? 내가 어릴 때 버스만 타면 정류장 이름 알려달라고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10번, 20번씩 대답해 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면서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처럼 넓고 투명한 미소 앞에서 아들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마음속에서 번져오는 웃음이라기보다 안구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도로 집어넣기 위한, 슬픔을 참아내기 위한 웃음처럼 보였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지하철을 내리며 모자의 대화 내용을 곱씹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광경이었을 테지만 내게는 특별해 보였다. 짐작건대 사내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궁금해하던 자신의 소년 시절과 지하철역을 묻는 엄마의 모습을 유사점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렇게 사내의 기억과 어머니의 행동이 한 해로 포개지는 순간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좁혀졌을 것이다. 사내가 짜증 한번 내지 않은 채 노모의 질문에 웃으며 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모자의 대화가 내 귀를 파고들어 가슴으로 번져올 때쯤 나는 역지사지를 떠올렸다. 아니, 그 한자 성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의 행동이야말로 역지사지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했다. 역지사지를 실천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 상대방이 처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기존의 관점을 내던져 관점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삶은 그러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시도는 해봐야 한다.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만 관점의 중심을 이동해 비스듬히 기울여 봄직하다. 그래야 유관이 아니라 심한을 부릅뜰 수 있다.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시선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관점을 기울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올지 모른다. 아니, 그때 비로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관점의 중심을 기울이는 일, 시선이었습니다. 과언 무한. 6번째 이야기 뒷말.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일까?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에 달리는 댓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난 모니터 뒤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이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허공을 맴돌 때마다 적잖이 슬퍼진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악플과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구 용어 뒷담화에서 나오는 비속어라는 설이 있고, 담화라는 단어에 우리말 뒤가 합해진 합성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뒷담화가 뒤엉켜 빚어내는 소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말의 힘도 그렇다. 말과 문장이 지닌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소조에 따르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은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든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언품이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어느 날 표적을 바꿔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뒷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